안녕하세요. 김철애입니다. 오늘부터 행정학, 인사행정 파트를 저와 함께 하시게 되겠습니다. 제가 4주차 동영상 강의 콘텐츠 하이 클래스에 올려드리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질의응답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인사행정론 묻고 답하기 이렇게 해서 저하고는 4번의 강의를 4주 동안 강의를 하고요. 마지막 주는 제가 뒷부분에 있기 때문에 기말고사는 제 파트만 시험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제가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거는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앞 시간에 시현중 교수님 또 노성민 교수님하고 행정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공부를 해왔을 텐데 기본적으로 행정학에 대한 관점을 한번 여러분한테 점검해 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행정학이란 무엇인가 사실은 학자들별로 이에 대한 관점이 상당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김철회의 관점이고 또 뭐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협의의 행정과 광의의 행정으로 행정을 나눕니다. 그래서 좁게 보면 우리 소위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부만 다루는 그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 관료제, 즉 공무원, 행정부를 중심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공익을 실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 이것을 협의의 행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조직의 범위는 좁게는 행정부, 입법, 사법, 행정할 때 광의로는 입법부, 국회하고 사법부, 법원까지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이라 하면은 결국은 공공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행정이라고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행정 이렇게 부르고 실제 하는 일을 보면은 plan, do, see, feedback 그래야죠. 먼저 문제가 무엇인지 원인을 파악하고 그리고 계획을 세우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실행이 됐는지 평가를 해보고 그걸 가지고 또 피드백하는 그런 4가지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협의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공공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국민에게 이익을 주는 게 공익이죠. 그것을 실현하는 행위를 행정이라고 할 수 있고 광의로 보면은 정부 관료제뿐만 아니라 시민사회 및 시장을 포괄하여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그런 협의의 행정은 내부 관리 이렇게 표현하는 데 비해서 실제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은 결국은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국방 서비스를 하려면 국민들로부터 세금도 걷고 젊은 사람들 군인으로 차출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외부와의 관계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거는 외부 관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 되면 이용구 교수님하고 거버넌스를 배우게 되는데 이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이 이 내부 관리, 공무원 내부에서만 이루어지는 행정이 아니라 외부의 시민단체와 시장까지 포괄하여 공공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는 것을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협의의 행정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리고 광의의 행정은 행정조직 외부와의 관계. 이 외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시민사회와 시장이 있죠. 제가 다른 수업 시간에는 큰 그림을 그려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는데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여기 제가 그림 그려놨듯이 즉 이 세모 노란색의 세모가 정부가 되겠습니다. 정부 부분이 이 녹색 부분 전체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으로 따지면 5천만 명, 영토로 따지면 위로 휴전선부터 제주도,
동쪽에 독도부터 서쪽에 백령도까지를 포괄하는 대한민국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 중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시민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일 빼고 공공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결하는 것이 요 노란색의 정부가 되겠습니다. 이 정부는 전체 국가를 통괄하는 중앙정부와 대전시와 같이 대전시 행정구역에 국한된 또 대덕구청 그러면 대덕구에 국한된 행정을 담당하는 그러한 지방정부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방정부, 중앙정부는 당연히 하나밖에 없겠죠. 지방정부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뉘어서 광역자치단체는 서울시, 특별히 들어간 게 3개라고 그랬죠.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이렇게 3개가 광역에서 특별히 들어간 거. 그다음에 도가 충청남북도, 경상남북도, 전라남북도, 강원도, 경기도 이렇게 있고요. 광역시로는 저 제일 큰 거부터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뭐 이렇게 해서 17개의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한 225개 정도의 또 기초자치단체가 있습니다. 대전시에도 대전광역시가 있고 그 밑에 5개의 자치구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다 이 정부가 붙어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일은 시장과 시민사회가 아니라 공공문제, 공공문제라고 하는 2사람 이상이 함께 문제가 되는 그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이다. 그래서 이 네 세모, 노란색 세모, 정부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은 뭐라고 그래요? 협의의 행정. 이 바깥의 시민사회와 시장까지 포괄하여서 서로 참여를 강조하는 것. 이것은 광의의 행정, 또 거버넌스로서의 행정 이렇게 되는 것이고 사실 국가 범위를 넘어서면 대외 환경, 외교, 국방 이런 것들은 다른 나라와의 관계거든요. 이런 것들은 정보와 개방과 세계화 이런 변수에 따라서 달라지는 그러한 대외적인 또한 행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행정학은 무엇을 연구하는가 하나씩 다시 한번 짚어줄게요. 행정학의 연구 범위, 행정학을 여러분들이 행정학과에 들어와서 지금 행정학 개론에 해당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왜 행정을 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돼서 공공조직에 들어가는데 공공조직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살펴볼 때 공공조직의 목표는 공익이다. Public Interest. 이것이 무엇일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사익은 분명해요. 내가 배고프면 먹는 게 나한테 이익이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사는 게 나한테 이익이에요. 그러면 공통된 이익으로서의 공익은 뭐냐? 둘이 함께 일을 할 때 좀 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 이게 효율성이라고 그랬죠. 효율적으로 일하는 게 공익이에요. 그리고 함께 할 때는 골고루 나눠 먹는 것. 평등하게 하는 것도 공익이에요. 그리고 일방 한 사람이 독재하는 게 아니라 여럿이 함께 투표를 해서 함께 참여하는 것 이것도 공익이에요. 그리고 공무원은 국민 주권의 원리에 따라서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뜻을 따라서 국민이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요거를 부응성 또는 대응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도 다 공익이에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일을 할 때는 이런 것들 다 고려해야 돼요. 일을 하려면 효율적으로 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고 민주적으로 해야 되고 국민의 뜻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공익의 개념은 이 우리 사익, 경제학이나 경영학에서 이야기하는 거기는 효율성만 이야기하거든요.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면 돼요. 그러나 공공문제 해결은 형평성, 민주성, 부응성 이런 개념이 포함되기 때문에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공익의 개념은 정말 모호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행정학에서 배워야 되는 거는 공공조직에서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들은 사적인 의사결정, 개인적인 의사결정은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공공 부분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부가 공공 부분이 사회적인 문제,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대책, 솔루션,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정책이라고, 팔러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무엇을 정책으로 갈 것인가, 이게 아젠다 세팅이라고 해가지고 정책 의제 설정. 여러분들이 뭐 학급 회장에 나오든지 학생 회장에 나오든지 제가 회장이 되면, 제가 대통령이 되면 이거 윤석열 정부도 이제 110개의 아젠다 국정 과제를 내세웠는데 그런 것들이 정책 의제 설정 과정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정책 의제를 설정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아젠다일 뿐이에요. 이슈일 뿐이에요. 실제 정책은 누가 만드냐면 공무원들이 법을 통해서 또 만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공무원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이 결정하고 또 그 뒤에는 누가 있냐면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정책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공공 부분의 의사결정은 사적 부분과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들 한번 살펴보는 게 행정학의 연구 범위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공무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일을 하는가. 공무원의 일은 공익을 실현하는 활동인데 공무원 어떻게 일을 하느냐. 일을 하려면 첫 번째로 조직이 필요해요. 공무원 조직.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능. 여러분들 회장이 되면 문화부장, 체육부장, 홍보부장 이렇게 세우잖아요.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를 조직이라고 그래요. 조직을 만들고 그 다음에 조직만 있으면 뭐예요? 사람이 있어야죠. 사람이 일을 하니까. 사람에 관련된 거 인사행정. 그리고 조직과 사람이 있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것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돈을 어디서 구해와서 어디에다 쓸 것인가 이런 걸 재무행정. 그 다음에 나오는 행정개혁은 이미 작년 하던 대로 똑같이 할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도를 해볼 것이냐 이것을 개혁이라고 그래요. 리폼. 새롭게 만들어가는 거죠. 이런 것들이 공익실현활동의 주된 조직, 인사, 재무다.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공공조직이 상권 분립이라고 해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 내에서도 중앙정부, 지방정부도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복잡하게 기능이 나뉘어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이 나뉘어져 있는 복잡한 관계 속에서 어떻게 서로 간에 일을 효율적으로 나눠서 할 것인가. 또 서로 관계된 일은 서로 어떻게 협력하고 조정할 것인가. 코로나 이런 거를 할 때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잖아요. 누가 전체적인 거를 통제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공조직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연구 범위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공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공공조직 아까 세모로 그린 노란색 중앙정부, 지방정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에게 어떤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경찰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인풋, 아웃풋, 서로 간의 관계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할 때는 세금을 걷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할 때는 사람을 뽑아 올려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돈을 지출해야 되고 또 사람을 파송해야 되고. 일단 이런 이 정부 바깥에 있는 시장과 민간 부분, 시민사회와의 관계가 중요하죠. 그래서 시장에 대해서는 위험한 일에 대해서는 안전 문제 때문에 규제를 하죠. 너 이거 하지 마. 이거는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감옥에 보낼 거야. 이게 규제예요. 벌금 내게 할 거야. 이런 규제 활동을 하게 되고 시민사회에 대해서는 시민이 주권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에 이 정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한번 들어와서 의견 좀 내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시민 참여라고 그래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실제 그 정책이 집행된 그 사람들에게 먼저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야 나중에 정책이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잘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민 참여, 또 국제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외교, 통상, 무역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국방,
이런 문제가 함께 따르게 된다. 그래서 이 앞에 그림을 제가 한번 글로 설명해 본 거예요. 노란색, 초록색 동그라미, 노란색 세모, 대외 환경까지 포함해서 이걸 중심으로 해볼 때 행정학의 연구 범위는 이렇게 공익, 정책, 그 다음에 조직 인사, 재무, 관계, 그리고 환경과의 관계 이렇게 행정학의 연구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면 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정말 컴퓨터처럼 딱 수학 문제 풀이처럼 해결이 돼서 나오면 좋겠는데 우리가 다루는 사회과학은 결코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 정말 오묘해서 이거는 소위 컴퓨터로 해결이 안 되는, 수학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이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관계에 감정이 개입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과학으로 풀자 이런 입장이 과학성이라고 해요. 사이언스. 그래서 여기는 원인, 문제를 현황을 살펴보고 원인이 뭐냐 그래서 원인을 때려잡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래서 이거를 과학성,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과학성을 추구하는 행정학은 why, 왜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현상, 현황을 잘 파악하고 여러분이 쓰는 보고서가 이거예요. 현황이 어떠냐, 문제가 뭐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다. 그러면 원인은 뭐냐? 원인을 또 파악하는 거죠. 그러면 이 원인을 때려잡으면 해결이 되겠네. 이거는 마치 의사가 하는 역할하고 비슷해요. 의사가 청진기를 대가지고 당신은 기침을 하는 거 보니까 편도선이 부었군요. 청진기를 대서 알아봐. 이 편도선을 낫게 하려면 뭐 도라지청을 먹어야 되겠군요. 아니면 감기약 마이시린 하루에 3일씩 하루에 3알씩 먹어야 되겠군요. 이렇게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보는 입장이 사이언스로서의 행정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파악해서 설명하고 예측하고 특히 이제 공공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와 행정이 함께 경영이 함께 관여하게 돼 있는데 여러분 저 앞 시간에 행정과 경영과의 관계, 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이런 것들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행정은 경영학과 같이 경제학과 같이 과학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와 행정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게 정치, 행정, 이원론입니다. 이런 입장에 서는 것을 과학으로서의 행정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반면에 실제 공공 문제를 해결하다 보면 사람의 감정이 막 얽혀 있고 갈등이란 말 아세요? 갈등의 갈은 칡넝쿨이 엉켜져 있는 거를 갈이라고 그래요. 갈. 등은 우리 저기 학교 캠퍼스에 가보면 등나무 있죠. 등나무도 얽히설키 있고 참나무처럼 칡넝쿨처럼 그리고 등나무처럼 얽히고 설켜 있는 거를 갈등이라고 그래요. 그 갈등이 이제 과학적으로 분석이 되느냐 말이죠. 잘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그야말로 예술이 필요해요. 예술.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고 뭔가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도 행정학에서 필요하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이제 테크닉으로서의 기술이 아니고 아트로서의 기술. 그래서 사이언스냐 아트냐 이야기할 때 행정학의 아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는 이 과학적으로 분석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정말 최종적으로는 문제 해결이 목표지 원인 파악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하여튼 급하고 그럴 때는 이런 실천성, 처방성을 강조하는 이런 입장에서는 결국은 아트가 뭐냐면 정치예요. 정치. 갈등을 하고 있는데 가서 리더가 가가지고 너 마음이 이랬지? 과학으로 따지지 않아요. 너 이것 때문에 상처받았지? 하면서 서로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가 하듯이 아트로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경제학이나 경제학에서 다루는 효율성 또는 과학성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 또는 심리학에서 다루는 아트로서의 행정이다. 그래서 행정은 아트냐 사이언스냐 이 논쟁이 있어요. 그래서 리더십 이론 이런 것들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울 때 리더십은 과학이 아니에요.
과하게 할 것 같으면 그냥 AI가 하면 되겠죠. 그러나 리더십은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을 끌어야 되고,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 영역은 상당 부분 아트로서의 행정학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활동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어떤 공공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절차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이거는 꼭 배워야 돼요. Plan, do, see, feedback. 첫 번째는 플래닝.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시작이 반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은 시작하기가 그렇게 어렵기 때문에 시작만 하면 반은 한 거다. 이런 표현으로 우리 시작은 반이다 그러는데 저는 거꾸로 이야기를 늘 해요.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거는 모든 일에 시작하는데 에너지를 반 이상 써야 된다. 그만큼 계획을 잘 세워야 그 뒤에 to see 피드백이 자동적으로 흘러갈 수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데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볼 때도 철저하게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야 그 다음에 마음도 편하고 공부도 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플랜 또는 플래닝이 중요하다는 말을 강조를 하고 그래서 공무원들 능력에도 중요한 게 문제가 생겼을 때 기획서 저는 늘 한 페이지로 꼭 만들으라고 대학원생들한테는 꼭 발표를 뭐 여러 장 만들지 말고 딱 한 페이지에만 만들어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한 페이지 만드는 게 양은 적어서 쉬울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은 다 부장급 이상 20년 이상 근무했던 사람인데도 정말 힘들어요. 그만큼 하나로 요약해서 자기가 할 일을 딱 한 페이지에 정리하는 것들이 쉽지 않은 거죠. 아무튼 그래서 기획이라고 하는 플래닝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집행이라고 하는 거는 계획서대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do에 들어가는 게 조직을 만들고 사람을 뽑고 돈을 굴리고 이런 일들, 조직 인사 재무 우리가 배우는 행정학의 전필 과목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모든 일은 매년 반복되거든. 매년 반복되는 일을 내년에 더 잘하려면 반드시 평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공부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도 평가를 해봐야 돼요. 물론 중간고사 성적이 바로 나와야 되는데 제가 제 성적도 아직 못 드려서 미안한데 최소한 학기별로는 해야 돼요. 학기별로 지난 학기에 내가 목표했던 건 얼마인데 실제 성적은 이만큼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그걸 평가, evaluation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는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에 다시 피드백, 환류시킨다고 그래요.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 결과를 보고 그 대상자한테 물어보고 이거 어땠어? 하고 그 반응을 보고 다음번 할 때는 이전에 이거 할 때 이런 부분에 불만이 많았으니까 이거 고쳐야지. 이 민감 시장에서 피드백은 굉장히 민감해요. 회사들이 늘 전화해가지고 서비스가 어땠는지 고객 만족도 조사하잖아요. 이게 다 뭐냐면 피드백이에요. 다음에는 더 잘할게 하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죠. 행정학에서도 그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국민들이 주인인데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국민들이 그것을 통해서 얼마나 만족했는지 또 어떤 부분에 불평 불만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해서 다음 그 일을 할 때는 고쳐나가는 이런 것이 plan to see feedback이 되죠. 이렇게 공공 문제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이 다 이래요. 하루가 시작되면 하루의 계획을 세워서 그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는 평가를 해보고 그래서 제가 다른 시간에는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우리가 한남대학교 미션 스쿨이고 제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루가 언제 시작하느냐 저녁에 시작을 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인사이트를 얻은 것이 하루의 시작은 저녁이구나. 그래서 저는 그 다음날 계획을 반드시 저녁 시간에 자기 전에 세워놓고 잠을 자요. 그래야 마음 편하게 내일은 요거 하면 되지. 물론 새로운 일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불확실성에 의해서. 그러나 기본적으로 내가 할 일을 그 전날에 노트에다 딱 정리해 놓고 자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플래닝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하루 지나고 난 다음에는 피드백은 일기를 쓰는 거예요. 하루하루
저는 아이폰 메모장에다가 일기를 씁니다. 일기를 써서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됐고 이런 부분들은 잘못됐고 특히 잘못된 부분 오답 노트를 꼭 만들어야 돼요. 내가 이런 부분은 너무 감정적이었어. 이거는 너무 무리하게 했어. 이런 것들 파악해서 내일 하루를 살 때는 이런 것들을 고쳐야지. 이렇게 반영하는 그리고 인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플랜 투 시 피드백의 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을 잘할 때도 그날 계획을 세워서 하고 주별로도 그래서 어느 회사에 가든지 공무원이 되든 회사에 가든 월요일 날 아침에 회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 주간 보고 회의라고 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일의 단위가 하루 단위로 하면 너무 쪼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하게 하지 않고 일주일 단위를 계획을 발표해 봐라 하고 주간 업무 보고를 월요일 날 아침에 직장 상사들하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실제 하루 이렇게 살아가는 건 개인적으로 일기 쓰는 거로 하시고 실제 습관은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 월요일 날 아침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저녁 때 그 일주일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에게 습관이 될 때 하루하루 일신 우일신 그래 하루하루 새로워지고 발전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 실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습관이 돼요. 습관이 제2의 천성이란 말 알아요? 습관이 여러분들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가끔 벽돌 쌓기 이야기도 하잖아요. 하루하루 벽돌을 쌓아나가는 삶이에요. 인생은 하루아침에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벼락 떨어듯이 로또가 돼서 성공하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불행할 수 있어요. 실제 행복한 사람은 하루하루 착실하게 벽돌을 쌓아가서 한 10년 정도 노력해서 자신의 꿈을 이루는 사람이 뒤를 돌아볼 때도 자신에 대해서 만족감도 있고 여러분이 공무원이 돼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사행정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행정학 쪽은 좀 길더라도 한 번 강의로 다 찍고 두 번으로 나누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좀 40분, 좀 50분 좀 되게 좀 길게 강의 하나 찍고 이거 하나 보시는 걸로 끝내도록 할게요. 인사행정이란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에 보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 초록색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정부의 조직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이 필요해요. 이 사람은 본질적으로 이 안에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져요. 이 바깥에 시장과 시민사회에 있는 국민으로부터 뽑아 올리는 거예요. 지금 이 노란색 세모에 해당하는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120만 명이에요. 국가공무원 한 70만 명, 80만 명 되고 지방공무원이 40만 명, 50만 명 돼요. 거기에다가 이 정부에 붙어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이라고 여러분 부르잖아요. 공기업, 공단, 우리 출연연구기관 이런 데 근무하는 사람들이 약 한 2, 30만 명 돼요. 그래서 전체 공공부문의 종사자가 한 180만 명에서 200만 명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1인 가족이 한 4인 가족 이렇게 따지면 한 800만 명에서 1000만 명은 이 공공 부분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결국 이 사람을 어떻게 뽑아서 그냥 뽑은 사람 일 시킬 수 없어요. 교육 훈련을 시켜야 돼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잘한 사람들에게는 성과급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재교육도 시켜야 되고 이 사람들이 또 일을 다 끝내고 나이 들어서 61세가 정년인데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퇴임도 시켜야 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봉사했는데 그냥 놔두면 안 되죠. 연금을 줘가지고 노후 생활도 할 수 있게 해주는 이런 공무원에 관련된 공무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하는 걸 배우는 것이 인사 행정이 되겠어요. 뭐 정의는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 정부 활동, 즉 공익 실현 활동 수행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통제하는 일련의 모든 활동을 인사행정이라고 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인사행정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에서는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면 네이버의 인사혁신처, 옛날에는 중앙인사위원회 이렇게 됐고 한때는 행정안전부의 인사실이라는 데서 하고 그 전에는 총무처 이런 데서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인사혁신처라는 곳에서 대부분의 인사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행정은 왜 하느냐? 정부가 추구하는 행정 목표, 공익의 달성을 위하여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는 이것이 인사행정의 목표가 되겠어요. 그래서 효율성, 또 형평성, 그다음에 민주성 이런 것들이 여기 목적에는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인사행정의 개념을 한번 다시 또 살펴보면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 관리하는 활동에는 무엇이 포함되느냐? 인적 자원을 충원하고 유지하며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이거를 근무 의욕을 사기라고 해요. 공무원이 됐는데 맨날 불평불만 하게 하면 안 되겠죠. 필요한 경우엔 월급도 올려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이게 뭐예요? 근무 의욕, 사기를 북돋아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때는 통제를 해야 돼요. 어때 통제해야 돼요? 맨날 술 마시고 범죄를 저지르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통제가 필요한 거죠. 가지고 근로 의욕도 이렇게 고취시켜 줘야 되겠지만 통제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옛날엔 인사행정 이렇게 붙였는데 이것도 이제 이 경제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인적 자원이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human resource management 이런 개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인사행정의 성격을 한번 검토해 보면 인사행정의 필요성은 공공부문이나 정부의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그리고 또 인사행정 체계는 행정 전체 체계의 하나죠. 조직 체계 또 재무행정 체계 이외에 인사행정 체계가 따로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공무원들을 뽑아서 올려야 되고 또 정년이 되면 다시 내보내는 이런 관점에서 개방 체제라고 해요. 오픈 시스템이라고 해요. 인풋 아웃풋이 늘 있는데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는 그런 개방 체제적 성격을 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행정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는 공익 달성, 공익 실현이라고 하는 그런 정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학에서는 인사행정이란 말 쓰지 않고 인사관리란 표현을 써요. 행정이 아니라 관리라고 하는 것. 이거는 마치 행정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경영학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경영학은 목표가 오직 돈이에요. 돈을 잘 버는 경영을 하는 거죠. 그러나 행정은 profit, 이윤이 아니고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여기는 공익이에요. public interest예요. 그래서 여기는 profit이고 여기는 public interest라는 그런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 뒤에 상당히 다른 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나 무슨 일을 하든 효율적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측면에서는 공통점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살펴볼 때 여러분들은 늘 어떤 것이 비슷한가 어떤 것은 차이가 나는가 이 두 개를 명확하게 분석을 해보면 둘의 비슷한 점은 이거고 둘의 차이점은 이거야. 이러므로써 둘의 개념이 명확해지는 것이죠. 유사점은 인적 자원을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수단적인 관점입니다. 여기서 인사행정은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앞쪽에서 그 소위 해석학 이런 것들까지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현상학, 해석학 이런 것들을 아직 행정학에서 많이 안 배우는데 거기는 인간 자체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 공무원은 왜 저것 때문에 고민할까? 그러나 주류 행정학에서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주류 행정학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더 필요한가? 수단으로서의 인간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채용, 교육 훈련 이런 것들도 비슷해요. 시험 봐서 채용. 물론 공공 부분은 좀 더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채용을 하죠. 그러나
민간 부분에서 좀 더 자유롭게 채용을 하죠. 그러나 채용이나 교육 훈련 중요한 건 뭐냐? 조직 목표를 실현하는데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 올리는 거죠. 그렇게 교육 훈련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수단적 측면의 인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고 관리 절차와 기법 등 예를 들면 MBO라든가 이런 것들 인사행정에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 다 어디서 온 거냐? 경영학에서 온 거예요. 경영학에서 관리 기술을 가지고 행정학이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차이점은 뭐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public interest하고 profit의 차이다. 그래서 여기 public 영역에 있어서는 공공성, 또 여기는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결정하는 그런 정치성의 문제에 차이가 있다. 그래서 공공적 상황은 단순히 이윤 극대화라고 하는 효율성뿐만 아니라 공정성, 형평성, 민주성, 대응성 이런 것들도 복잡하게 관여가 되고 그 다음에 공공부문의 인사행정은 대부분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 부분은 그냥 오너, 즉 회장, 주인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공부문의 인사행정은 엄격하게 법에 따라서 시험을 보고 시험에 합격한 자들만 뽑아 올리게 되어 있죠. 그리고 정보 업무는 좀 더 넓고 다양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공공성, 정치성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 인사에는 균형 인사라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남자와 여자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놔두면 남자들이 많이 뽑혔어요. 그동안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성 할당제라고 그래요. 여자 그래도 한 30%는 뽑아야지. 반대로 초등학교 선생님 뽑을 때는 남자들이 없어요. 초등학교 교대 졸업한 사람 중에. 그러니까 남자들을 좀 균형 있게 뽑아야지. 그래가지고 남자 교사 할당제라고 30% 이상은 남자를 뽑아. 이런 문제가 이제 공공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공공기관 뽑을 때도 뭐예요? 지역균형 선발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대전에 있는 수자원공사, 철도공사, 조폐공사 이런 것들이 국가공기업인데 니네들 신입사원 뽑을 때 30%는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 대전시 또 충남도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한 애들을 뽑아 하고 법으로 규정해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은 실력만으로 뽑으면 서울에 있는 스카이 졸업한 애들이 다 합격할 텐데 그게 아니고 30%는 지역균형으로 뽑아. 이렇게 하니까 지역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 기회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모든 부분들이 공공성 아래서 이 민간 부분에 이제 이윤 극대화하고 다른 측면이 작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인사행정의 핵심 활동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는 정부의 목표, 공익을 실현하는 거예요. 이 공익 실현을 위해서 좋은 사람을 뽑아서 일을 잘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행정은 이 정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사람을 잘 뽑고 잘 교육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사기를 북돋우고 그리고 성과급 승진 잘 시키고 그리고 잘못하는 놈들 통제하고 그 다음에 근무를 다 마치면 나이 들어서 은퇴를 잘 시키고 이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이것도 모든 일은 plan to see 피드백으로 되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인사혁신처에서 올해 공무원들은 몇 명 퇴직을 하니까 몇 명을 뽑아야지.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데 이런 부분들 많이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쪽 사람을 뽑아야지.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계획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공무원 엄청 뽑았습니다. 특히 경찰 쪽, 복지 쪽 공무원들 많이 뽑았고 그리고 공공기관들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반면에 윤석열 정부는 기본적으로는 좀 공무원들을 좀 적게 뽑는 쪽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에 나오는 것처럼 인적 자원 계획을 잘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뽑아 올리는 거죠. 뽑아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야 돼요. 인사행정을 한마디로 말하면 적재적소 배치예요. 그 사람이 갈 자리에 그 사람이 가도록 적재적소에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능력 발전,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다음에 성과 평가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잘하고 못한 사람에 따라서 잘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기부여를 하는 방향 그리고 잘못한 사람에 대해서는 통제,
하고 징계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 인사행정의 핵심 활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계획 측면에서는 정부의 목표 달성에 필요한 인적자원의 수요와 공급을 합쳐서 수급이라고 그래요. 예측하고 최적의 인적 공급 방안을 모색하는 미래지향적인 의도적인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임용하는 거는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자리를 채우는 걸 임용이라고 그래요. 바깥에서 시험 봐서 뽑아 올리는 거는 외부 임용. 물론 정무직에서는 대통령이 자기하고 정치적으로 색깔을 같이 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해요. 직업공무원의 경우에는 시험을 보고요. 내부 임용은 내부에 있던 사람들을 그 자리로 옮기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승진이라든가 이렇게 전근, 전출, 이렇게 수평적인 거, 수직적인 거 이런 활동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능력 발전을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한 번 임용되면 한 20년, 30년 근무하게 되니까 그 안에서 계속해서 자신의 공무 수행 능력을 키워야 되겠죠. 그래서 교육, 훈련, 성과평가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는 측면에서 월급도 올려주고 연금도 좀 해주고 그런 보상체계, 그리고 좋은 아이디어 내면 너 정말 잘했어. 이걸 제한제도라고 그래요. 그러면 너 제한 잘했으니까 승진시켜줄게. 이런 식으로 일을 취업업 더 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것들을 동기부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통제는 공무원들도 다 인간인지라 다 일탈 행위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행동 규범 이런 것들을 잘 할 수 있도록 주로 이제 정신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이런 것들 필요하고 정말 잘못된 일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징계도 해야 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징계하는 이런 것들도 필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큰 그림으로 보면은 아까도 아까 행정학의 큰 그림 그렸듯이 이 바깥에는 환경이 있어요. 정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정치체계, 사회문화적 규범, 경제적 기술적인 요인, 노동시장의 변화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최종적으로 목표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인사혁신처가 이러한 인사행정을 하기 위해서 투입, 인풋, 아웃풋이에요. 이거 이제 시스템 이론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모든 조직을 설명할 때 시스템 무엇인가를 우리도 인간의 몸도 시스템이잖아요.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를 시켜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배설물은 또 내보내고 이러면서 하루하루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사행정도 매년 공무원을 뽑아서 교육 훈련시키고 사기 올리고 그래서 마지막에 또 퇴출도 시키는 거죠. 그 사이에 이 공무원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공익을 실현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 정치적인 요구들을 인사행정 파트에도 그러니까 지역균형이 필요하다 그러면 지역균형 할당제 이런 것들이 인사행정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적 물적 자원을 투입하고 또 법적, 제도적 이런 것들도 마련을 해야 돼요. 사람 뽑고 이런 거 할 때 모든 행정은 뭐에 기초해서 이루어진다?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법치 행정, 법치주의라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정법은 꼭 함께 공부를 해야 돼요. 행정학과에 들어왔으면 행정법을 공부하시고 이런 투입을 통해서 이러한 활동들을 만들어내고 결국은 산출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익이에요. 공익을 실현하되 이 조직 차원에서는 생산성, 좀 더 인사행정을 통해서 작년보다 더 잘하는 올해가 돼야 되는 거, 생산성 또는 효율성, 대응성, 민주성, 형평성이 올라가야 되는 것이죠. 개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인사행정을 잘한다 그러면은 나를 키워주네, 내가 열심히 일하게 해주네 이런 거죠. 그러면 그 개인별로 플랜도 C 피드백 해가지고 개인의 능력이 발전되도록 하고 더 열심히 취업해서 공무원들이 일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인사행정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무원이 되든 공공기관이 되든 우리 일반 행정 파트를 시험 본 사람들은 주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런 인사 파트, 조직 파트, 그다음에 예산, 재무 파트 이런 쪽에 가서 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인사행정 파트에서 일하게 된다면 이러한 산출이 나와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인사부서에서
우리 전체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고 또 각 개인의 피드백을 받았을 때 우리 인사부서가 이러이러한 것들 잘하고 있어. 난 좀 인사부서가 이렇게 해줘서 일할 맛이 나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인사 행정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이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사혁신처에서 하지만 대전시에는 또 공무원이 한 7,000명, 8,000명 있거든요. 그럼 대전시에도 인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조직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러기 때문에 인사를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좀 내부적인 활동으로 자세히 좀 한번 또 살펴보면 결국 인사행정의 주요 영역은 인력계획, 플랜, 그 다음에 공직구조 이거를 직무설계를 통해서 이게 여러분 나중에 계급제로 갈 것이냐 직위분류제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사람 중심으로 배치할 거냐 그러면 계급제라고 그래요. 아니면 일 중심으로 배치할 거냐 이거 직위분류제라고 직위분류제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갈 것이냐 이런 것들이 공직구조의 문제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임용하는 문제는 사람을 어떻게 좀 공무원 시험 보니까 두루두루 리크루트라고 하죠. 근데 민간 부분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모집을 하는데 공무원들은 뭐 적극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막 구름대와 같이 몰리잖아요. 요즘 조금 공무원 경쟁률이 떨어졌다고 하지만 하여튼 이 사람들이 많이 시험을 보게 하는 게 모집이에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시험 결과에 따라 임용하는 요 절차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임명된 다음에는 교육훈련, 근무성적 평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성적평가할 듯이 공무원들도 매년 6월 말과 12월 말에 2번 평가를 받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성과급도 결정이 되고 승진도 영향을 받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교육훈련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각 개인별로 또는 조직별로 사기를 높여주고 보수 체계는 어떻게 갈 것인지 이런 것들이 동기부여에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단계로 규범과 통제, 공무원 품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 유지 안 하면 어떻게 이런 관련된 법들이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다 있어요. 여기에 함께 이제 공무원들이 약자로서 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할 경우도 있거든요. 약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을 합쳐야 돼요. 그 약자들의 모임이 공무원 단체고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고위직은 노동조합을 못 만들게 돼 있고 6급 이하의 하위직 공무원들만 공무원 단체 노조를 만들게 있는데 그러니까 노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떤 행동 규범이 따르는지 그것을 어겼을 때는 어떠한 징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공무원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인사행정론 시간에 자세히 배우겠지만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실제 공무원 시험 볼 때는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한 문제를 묻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사행정이라고 하는 것을 시대적 역사적 관점으로 보면은 한 500년 전으로 되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배우고 있는 서구 행정학이니까 우리도 이제 조선 시대, 그 다음에 일제 시대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서양의 절대 군주국가 시대, 15세기의 절대 왕정 시대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제 관방학 이런 거 나올 텐데 이 관료는 군주 왕의 사용이네요. 왕이 나라의 주인이니까 프랑스 루이 14세는 그랬잖아요. 짐이고 국가당연. 아주 여기서는 복종 관계가 중시됐어요. 근데 의회주의 시대가 왔다는 얘기는 국민 주권의 시대가 온 거예요. 왕이 주인이 아니고 국민이 주인이 돼서 국민의 대표가 뽑혀 있는 곳이 의회죠. 국회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관료는 의회를 지배하고 있는 정당의 사용인. 특히 이제 이 대통령을 누가 하느냐, 국회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이 공무원 자리가 쫙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인 연구에 따라서 공무원 인사를 하는 것을 정실주의 또는 엽관주의라고 합니다. 따로 한 시간 할 거예요. 정실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 중심에 그렇죠? 이거 윤석열이 대통령 되니까 윤석열 주변 사람들이 쭉 되잖아요.
이런 것들은 정실 인사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정무직은 정실 인사 쪽으로 되게 돼 있어요. 역관주의는 정치적인 색깔, 정실 중에서 정치적인 색깔 중심으로 공무원 인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역관주의. 그리고 이제 의회주의 시대를 지나서 지금 완전히 이제 국민 주권의 시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제 정당이 아니라 이제는 누구예요? 국민을 강조하겠죠. 국민의 봉사자, public servant라고 그러죠, 공무원을.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실력이 중요해. 역관주의, 정실주의가 아니고 특히 직업 공무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9급 공무원부터 1급 공무원까지를 뭐라고 그러냐면 직업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직업 공무원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투명하게 시험을 보고 실력을 중심으로 능력주의 또는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실적주의, 실력과 능력을 강조하는 그러한 시기로 바뀌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인사행정은 인사행정이란 말 대신에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이런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인적 자원이 조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어떤 자원의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인의 욕구와 조직의 전략적 욕구를 동시에 충족시켜주는 방향으로 인적 자원 관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교육 훈련 파트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할 때 아주 기본적인 목적은 개인의 능력 발전, 성과 관리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기에 조직에 대한 충성심, 조직의 신축적인 대응. 그래서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조직의 성과를 높이는 거예요. 우리 행정이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모든 거는 일을 잘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은 수단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조직을 위해서 인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강조하고 있는 현대의 문헌들을 보면은 굉장히 어떤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적인 그런 성격을 강조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학자들 사이에서는 굳이 뭐 인사 행정을 인적 자원 관리라고 했다고 해서 크게 변화된 게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뭐 검증된 게 없다 이런 논의들이 되고 있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행정학 전반적인 개론하고 인사행정의 굵직굵직한 한 대여섯 가지 내용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개론적 시간으로 첫 번째 시간을 잡았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인사행정에서 다루는 핵심적인 논제 중심으로 2주차에 또 강의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나눈 내용을 중심으로 수업 시간 화요일, 목요일 때 여러분하고 함께 나눌 테니까 질의응답을 지금 공지사항에 올려놨습니다. 그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질의응답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미리 응답할 것을 준비하셔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실제 수업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